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통치행위. 그러면 통치행위라는 거 정의는 이제 의의에서 보면 어떤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 응? 고도의 정치적 결단. 그러니까 뭐 국가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것 같은 중요한 어떤 결단에 속하는 행위. 응? 그래서 첫째 끝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법심사가 제한. 옛날에는 제외된다고 봤는데 이제 제외라는 말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 무조건 재판에서 무조건 제외된다? 사법심사는 이제 재판이라고 생각을 해. 쉽게 무조건 제외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 하면 그 최종 판단한 거, 응? 이런 거는 제외되는 거로 보는 그렇게 돼. 그러니까 더 적당한 말은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말이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오늘날로는.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미국이 그 9.11 테러를 맞았잖아. 그래갖고 그 이라크가 그 배후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요. 그 미국의 이제 부시 대통령 때 그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하고 이제 동맹국이니까 우리 군대를 파병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 어? 그 우리 이제 그 미국에 우리 군대를 보낼 거냐? 이라크에 우리 군대를 파병할 거냐? 이게 이제 심각한 이제 논쟁이 됐어, 그죠? 근데 우리 군대를 외국에 보내려면 그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 헌법에 군대 파병은. 그래갖고 이제 논쟁이 있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고민하다가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지?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여당 야당 합의해서 동의를 해줬어. 그래서 이제 군대를 파병하기로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어. 응? 그래서 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건 무슨 대량 살상 무기가 뭐 있고 막 이렇게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니다. 응? 이거는 뭐 미국이 중동을 장악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반미 정권을 몰아내기. 그 당시에 이라크가 후세인 정권이라고 있었어. 반미 정권이었는데 그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고 미국의 친미 정권을 세우려는 그런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침공한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는 이제 국제 평화주의를 지향해서 우리 헌법에 뭐라고 써냐면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선언이 돼 있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그건 미국이 침략 전쟁이다. 그러면 그런 침략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내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뭐 이러면서 그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이라크의 군대 파병하는 결정 이거 무효화해달라라고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어요. 응? 근데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 결정 헌재가 일단 심사는 해요. 모든 심사는 무조건 재판 그런 뭐 대통령의 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모든 국가의 어떤 중요한 고려를 한 그런 고도의 결단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청구가 들어오면 모든 심사에 해외 군대 파병하려면 이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가 이거는 심사를 해. 해봤더니 거기는 일단 다 지켰다. 요건과 절차는 다 지켰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과 국회가 파병하는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거는 사법부가 법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 파병하는 문제는 그 여러 가지 군사, 외교, 정치, 경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국익 관점에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과 국회의 어떤 정치적 판단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말하자면 법원이 또는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법적 잣대만 갖고
판단 내릴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또 그 반대로 또 생각해봐. 만약에 그 심사에서 거기다가 우리 군대를 보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못 보낸다, 이렇게 되면 또 미국하고 어떤 관계가 돼 있어? 우리 동맹 관계였는데, 그지? 동맹 관계가 깨지고, 그지? 그 미국이 또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럼 또 동맹 관계도 우리가 군대를 안 보내면 만약에 북한하고의 문제가 됐을 때 또 미국이 군대를 지원 안 해주면, 그죠? 이런 문제가 있잖아. 미국 철수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 볼 때 그 파병 결정이 적법한지는 오로지 법적 기준만 갖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해가지고 더 이상의 심사는 안 한다. 그러고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시키는 결정을 하는 거죠. 응?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예야. 응? 그래서 고도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어디가 하는 그 판단을 대상으로 하냐면 대통령이 하는 결정, 그다음에 국회가 하는 결정, 이런 게 주로 이제 대상이 돼. 그래서 그 결정 내지 판단에는 고도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 들어있다. 그럴 때는 이 사법심사를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다. 이런 논리가 일찍부터 다른 나라에서부터 있어 왔어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런 통칭이라는 성격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보통의 일반적인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응? 입법작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보통의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는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제4의 국가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응? 자, 그냥 하여튼 넘어가세요. 연역이란 데를 보면 이런 통칭위에 해당하는 어떤 고도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하는 이런 논리는 맨 처음에 어느 나라에서 생겨났대? 연역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어느 나라? 프랑스에서 생겨난 거예요. 응? 프랑스, 여기 중요 단어. 프랑스의 그 법원의 판결에서부터 시작이 됐대. 응? 프랑스에서 판례를 통해서 성립이 돼서 그게 다른 나라에 다 퍼졌다는 거야. 동그라미 2번 보면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외울 건 아닌데 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거기에 이제 첫째 줄에 루터 대 보덴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존에 주정부가 있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 정부가 또 있고 현실적으로는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아마 이 어느 쪽이 더 정통성이 있는 정당한 정부인지 가려달라고 재판이 청구됐나 봐. 어느 쪽이 정당한 정부인지 가려달라. 근데 이거 법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야, 이거는 뭐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든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법적으로 판단 내려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부적절하다, 재판하기에. 응? 왜냐하면 만약에 판단을 내려봐야 사건이 해결된다기보다는 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어느 쪽 편을 들어서 재판을 했네 하면서 승복 못해 하고 또 계속 그런단 말이야. 그럼 법원의 어떤 권위, 정치적 중립이라는 권위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영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거부한 사례로 들어지는 거야, 미국의 사건.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 다음이 이제 뭐야? 셋째 줄에 보면 일본도 나오고 그러지? 뭐 독일도 있고, 근데 일본은 뭐 저기 셋째 줄에 뭐 중의원 해선 사건이라 해서 이제 그 한자 그대로 읽으면 전미지 사건, 그래, 그지? 그 전미지라는 게 이제 사람 이름이야. 일본식으로 어떻게 읽는지는 난 모르니까. 근데 그게 미국이 일본하고 어떤 관계? 일본하고 미국하고 어떤 관계였어? 응? 2차 대전 이전에는 친한 관계였는데, 그지?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고, 그지? 그러면서 2차 대전 벌어지고 연합군, 미국이 주축이 된 연합군에서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 쫄딱 망했잖아.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벌였고 원수지간이야, 그지?
일본을 패망시켰잖아, 미국이.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안보조약 동맹을 맺는단 말이야. 그 국제 정세가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왜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냉전 시대라 그러잖아. 저쪽 북쪽으로는 러시아, 중국,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 중공, 북한 이래갖고 공산 국가들이 있고, 그치? 딱 그치는 게 남한하고 일본하고가 이제 딱 맞닥뜨리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공산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돼? 일본을 지원한단 말이야. 응? 일본을 지원. 그래서 쫄딱망한 일본을 열심히 미국에서 기술 지원해주고 자금 대주고 해서 일본을 발전시켜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아주 그 일본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지. 응? 그래서 북한이 이제 남침해갖고 한국 전쟁이 벌어지니까 일본에 군수 공장을 짓는 거야. 그죠? 공장 지어서 군수 물품을 한국 전쟁에 이제 지원해주고, 그러고 일본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이 됐죠. 응? 그러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안보 조약을 맺었단 말이야, 그지? 1950년대. 그랬더니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일본에 있는 거지. 이 원수 같은 미국하고 무슨 안보 조약이냐? 이거 가려다 재판 청구, 그죠? 하지만 역시 법원이 그 국가의 어떤 고도의 정치, 군사, 외교, 안보의 결단이다. 응? 법원이 법적으로만 판단 내릴 문제가 아니다. 하고 재판을 거절한 사례. 이런 거 대표적인 예로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핵심은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이 돼서 다른 나라들에까지 다 퍼져서 인정되고 있는 논리다. 그죠?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논의의 제도적 전제. 첫째, 지금 통칭이라는 건 재판에서 재판에 제한을 둔다든가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국가기관의 행위, 이런 얘기 아니야? 그렇다면 그 나라가 뭐가 돼 있어야 돼? 어떤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하는 제도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국가기관의 행위가 잘못됐다 그러면 국민 누구나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야? 그 나라가 재판 제도가 확립이 돼 있는 나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논의의 제도적 전제는 동그라미 1번에 뭐야? 첫째 끝에 사법심사 제도가 확립이 돼 있는 나라야 된단 말이야. 즉 재판 제도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이 돼 있는 나라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판 제도가 확립이 돼 있고, 두 번째 끝에 재판 대상, 소송 대상이라고도 하죠. 재판 대상에 대해서 개괄주의라는 제도가 확립이 돼 있는 나라야 된다. 그러니까 개괄주의가 뭐야?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다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괄적으로 다. 이거의 반대말이 열기주의라는 거예요. 열기주의는 법에다가 이러이러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재판 대상이 된다라고 딱 법으로 열거해 놓는 거야. 그러면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국가기관의 행위는 자동으로 재판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제도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열기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면 어떤 국가기관의 행위가 재판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다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문제거리가 안 돼. 그러면 반대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하면 모든 국가의 행위는 다 재판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논란이 시작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야, 출발. 그렇지? 그러면 그 밑에로 봐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있어? 학설 얘기 나오지? 자, 부정설이라고 제목을 달았지? 부정설은 뭐야? 아니,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다 재판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다면 다 재판 대상으로 삼아서 재판해야지. 왜 어떤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시키냐? 대상에서. 그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다 재판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재판 대상에 대해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판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인 걸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논거야. 그렇지? 두 번째는 국가기관이 잘못된 행위를 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는데 응? 그 재판을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재판을 안 해주면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느냐? 응?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서는 다 재판을 해야지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논거는 국민의 구제를 위해서. 그지? 이런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통치행위라고 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응? 논리적으로는 명쾌해. 논리적으로는 명쾌한데, 근데 현실을 너무 고려를 안 해. 논리적으로 명쾌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지? 아까 같이 우리 미국이 동맹국 관계라서 파병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안 돼. 무효. 이렇게 결정했다. 그죠? 그 후에 국가의 이익에 미칠 큰 피해. 그지? 생각하면 오로지 법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재판을 안 하는 것이 더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점을 전혀 고려 안 해. 현실적인 점. 그지? 논리적으로는 명쾌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걸 너무 고려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서 오늘날 아무도 지지를 안 해. 그래서 오늘날은 긍정설이야. 긍정설. 응? 학자들 대다수가 긍정합니다. 그래서 개괄주의,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재판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개괄주의라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다. 왜? 이유. 왜?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또 견해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견해가 뭐야? 동그라미 1번에 사법자재설이라고 부르지. 사법자재설은 사법부가 재판하는 걸 자제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응? 바람이 굉장히 현실적인 논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법부, 법원이 재판하는 게 가능한 거지만 안 하는 것이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재판하는 걸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피는 거야. 응? 현실적인 이유를 드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는 또 비판하자면 어떻게 돼? 할 수 있는데 뭐 왜 안 해? 안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거지. 또 비판을 할 수도 있어. 어쨌든 이런 견해. 두 번째 견해는 또 어떤 견해야? 응? 권력 분립설. 요거는 이제 이런 견해지. 국가 권력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권력을 나눠가지고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겨놓고 서로 이제 대등하게 견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근데 만약에 입법부의 행위, 국회의 행위, 행정부의 행위 모두 다 법원이 다 사법부가 다 재판할 수 있다면 그럼 사법부가 제일 센 권력이 되는 거 아니냐? 응? 사법부가 제일 위에 서는 거 아니냐? 그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말하자면 입법부에게도 사법부에게도 행정부에게도 나름대로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응? 거기에는 사법부 즉 법원도 개입할 수 없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한 고유 영역에 대해서는 사법부인 법원도 이거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응? 그리고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 다 뭐야? 자기네가 한 일들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응? 행정부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도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결정,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심판받도록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에 문제가 있는 거다. 세상 모든 일을 다 법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다. 입법부의 영역, 저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법 권력 분립설은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국회나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 있다는 연구를 피는 거죠. 그죠? 거기는 법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지? 이런 논리가 조금 다르지. 사법자재설은 다 재판할 수는 있는데 사법부가 국익을 위해서 자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현실론을 내세웠는데, 이 권력분립설은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는 정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을 그런 거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그런 고유의 영역이 있는 거다. 응? 그러니까 이 법원, 우리나라는 법원,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렇고 법원 판사도 그렇고 국민이 선거로 안 뽑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심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도 않는 사법부가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심판받는 국회나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고유 영역에 대해서 개입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재량행위설이라고 있어서, 여기는 이제 국회나 대통령이 하는 일정한 행위는 법적으로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알아서 할 여지가 주어져 있는 영역의 문제다. 재량 영역의 문제다. 그 법적으로 알아서 할 여지가 주어져 있는 영역에서 하는 행위는 법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야. 재량행위 이론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오늘날 지지를 못 받아. 왜 그러냐면 아무리 법에 의해서 알아서 할 여지가 주어져 있다 해도 그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알아서 할 여지니까, 만약에 법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거는 위법이 되고 재판 대상이 돼야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대상에 제외된다는 논리는 오늘날 성립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날 별 지지를 못 받아.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견해가 독자성설이라고, 대권행위설이라는 견해가 있죠. 네, 이거는 영국만의 논리야. 다른 나라에는 인정되지 않는. 네? 영국에서는 쭉 영국의 정치적 변화 과정을 보면 영국은 아직도 군주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 군주가 존재하면서 옛날에는 군주가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가 점점 뭐 시민혁명으로 일정한 권한을 막 뺏기지, 그지? 국회에게로 뺏기고 법원에게로 뺏기고 군주가 모든 권력을 뺏깁니다. 국민에게로 뺏기고, 그죠? 그래서 이게 군주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군주가 갖고 있던 권력이 이제 권력을 뺏기면서 뺏어오는 대신에 군주하고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야. 군주가 하는 일정한 행위는 뭐 재판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이건 법정에 안 세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또 군주 권력 중에 일부는 또 뺏어오고 이렇게 쭉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치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군주가 하는 일정한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시켜주는 그런 전통이 자리 잡은 거야. 그래서 군주가 하는 이 일정한 행위는 소위 대권행위라고 칭하면서 재판에서 제외시켜준대. 응? 근데 이거는 뭐야? 군주가 있는 그 영국에서나 그 나라의 고유한 정치적 전통에 의해서 인정되는 논리일 뿐이지, 뭐 우리나라나 이렇게 군주가 없는 나라에 통용될 수 있는 논리는 아니지. 영국만의 독특한 논리다 이거야. 응? 그러면 뭐 여기까지 보고, 우리나라도 인정을 해. 통치행위란 걸 인정을 하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 이 설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결론, 결어 있죠, 결어. 우리나라도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다수설과 다수학설과 판례는 어떤 걸 근거로 인정한대? 네, 아까 말한 권력 분립설을 근거로 하든가 또는 사법 자제설을 논리적 근거로 해서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판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 판례 1번. 자, 읽어보면 국가 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는다는 등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한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합법성의 기준만으로 심사를 강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 권한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이 논리 보면 법원 스스로가 심사를 억제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지. 그 사법 자제서를 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이제 대법원이고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했지. 2번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 그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사법적 기준만으로 우리 판단하는 것은 자제돼야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러고 대법원도 그러고 다 이렇게 이제 국가기관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통치행위라는 건 통치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주로 누가 하냐? 아까 누가 한다 그랬어? 대통령, 국회,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행정부에서 하는 행위,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하는 행위나 국회에서 하는 정치, 군사, 외교 뭐 이런 거에 관한 판단 행위가 통치 행위로 얘기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첫째 줄 행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행위, 그지?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사법부, 예를 들어서 법원, 법원은 어떤 행위를 해? 법원은 오로지 법을 해석, 적용해서 분쟁을 판단하는 행위를 하죠. 법원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데가 아니야. 따라서 사법부가 하는 행위는 무슨 모두의 정치적 결단 이런 행위가 논리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부의 행위는 통치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통치행위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통치행위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쉽게, 너무 쉽게 뻑하면 이거는 통치행위의 성격을 가지니까 재판 대상이 아니야. 이러고 재판을 안 해. 과도한 사법심사 자제. 재판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국가기관의 행위에 의해서 나 권리익 침해당했어요 하고 재판 청구했는데 뻑하면 통치행위의 성격을 가져. 재판 안 해줘.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럼 국민의 구제는 어디서 받느냐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법심사를 자제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통치행위란 건 지극히 신중하게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되며 그리고 마지막 줄 어떤 국가기관의 행위가 재판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누가 판단해야 된대. 그 밑줄 채우세요. 마지막 줄. 그 판단은 즉 어떤 국가기관회가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은 오로지 누가 판단해야 된대. 사법부가 심사 판단해야 된다. 통치행위가 아닌가는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 중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들 예를 들자면 외울 거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1번은 꼭 알아야 돼. 우리 헌법 64조 사항이 소개됐어요.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헌법 64조 사항에. 국회가 행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자, 밑줄.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처분. 요거 밑줄. 자, 우리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국회 자체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응? 예를 들면 아주 극단해. 어떤 국회의원이 성폭행을 저질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 제명시킵시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의원을 제명시킬 수 있어요. 의원직 박탈하는. 응?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제일 센 게 이제 제명인데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하고 제명시키는 조치를 국회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거든. 그러면 제명당한 국회의원 억울할 수 있다. 근데 억울해도 뭐 못한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봐. 이건 법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일. 법원 자체, 국회 자체의 고유한 영역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자체에서 법원의 소송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뭐라고 판결할까? 아니, 헌법에서 법원에 소송 제기할 대상으로 안 된다고 명시해놨지. 법원은 이거 재판 대상 안 되는 거다. 재판 거부합니다. 응? 그래서 그러면 이 규정에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뭐 어떤 행위가 어떤 국가기관이가 통치행위다 이런 문구가 없어요. 통치행위란 말은 학자들의 이제 학문적으로나 법원의 판례에서 쓰이는 용어지 실제 법 규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취지는 뭐겠어? 이거 국회에서 국회의원 징계하고 뭐 제명시키는 일은 국회 내부적으로 국회 자체의 고유한 영역의 문제, 법원이 재판으로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놨다고 규정을 해놨다고 보는 거지. 따라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재판 대상이 안 되는 국가기관행위라고 명시한 유일한 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게 통치행위의 대표적인 예예요. 법원의 재판에서 제외되는 명시적인 예. 꼭 알아두고요. 그 이외에는 동그라미 2번. 대통령이 하는 뭐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너무 많이 행해져서 29번인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했죠?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킨 다음에 공표해라 보냈더니 대통령이 거부, 그죠? 그 거부한 거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의 고도의 정책 결단 이렇게 재판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봐. 대통령이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 요새는 이제 제2의 요구권 행사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 외에 국가 긴급권 행사. 거기에 보면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에 일어나면 원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은 국회가 정하는 거거든. 그런데 국가 비상시에는 급박하잖아. 그럴 때는 국회에 소집을 해가지고 뭐 논의해서 법률이 통과되고 뭐 이런 여유가 없어. 시간 여유가.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런 때는 대통령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효력 갖는 법을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 이름의 법이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법, 또 재정 경제 분야에 관해서 대통령이 법 만드는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계엄 조치, 계엄 이런 것들이 예로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국무총리나 장관을 임명하는 행위, 훈장 누구한테 훈장을 수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집니다. 또 사면 이런 것도 들어지고 또 외국하고 무슨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또는 어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교 수립 외교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 예로 들어지는 것들이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줄 가면 이제 국회가 하는 행위 중 이런 행위들. 그래서 외울 거나 눈으로 한번 쭉 봐요. 실제 시험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문제 내요. 실제 판결로 다 나온 것들.
예.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3번. 이거 정치적 성격이 강한 거 아니야? 이거 법원이 재판할 문제가 아닌 거 아니야? 논란이 약간 되는 게 있어. 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첫째 뭐 나왔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 자, 선거. 선거야말로 뭐 우리가 정치적인 성격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응? 근데 우리나라 모든 선거는 다 재판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재판 대상이 되도록. 응? 그래서 선거 끝나면 뭐 이 선거 무효다, 무효 판결해달라, 무효 확인 소송이란 것도 있고 선거에 대해서 또는 선거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불법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 이런 당선 무효 소송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모두 다 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치행위다 아니다.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죠? 다 재판 대상이 되니까. 선거행위, 대통령 선거 등 선거행위. 또 하나.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 의원 징계 제명시킬 수 있어요. 응? 아까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달라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최고법인 헌법에서 재판 제기 못하도록 명시해놨지. 근데 지방의회 의원은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의원을 제명시키는 결정이 있다. 억울하다. 시의원, 시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어요. 재판 청구할 수 있다고. 그게 재판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징계 제명시키는 조치는 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동그라미 3번에서 그거 기억할 것. 예, 그 정도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볼까요? 통치행위에 따른 후속 조치. 이번에 우리 사례가 있지? 뭐 있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다. 딱 그러고 조금 있다가 뭐 했어요? 우리 육군 참모총장이 뭐 계엄 살인관인가 돼가지고 뭐 했어? 포고령이란 걸 발표했지? 포고령이란 거. 그런 게 후속 조치야.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행위라고 성격이 인정될 수는 있다 쳐도 그 후속 조치로서 포고령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응? 이번에 포고령 보면 되게 되게 웃겨요. 우리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왜? 국회에게 선포 즉시 지체 없이 통보해 주도록 돼 있고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1호가 뭐야? 국회나 지방의회 모든 정치활동 금지. 이거 위반하면 처단한대. 이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포고령. 그럼 위헌적인 포고령을 그렇다고 포고령 위반이니까 다 잡아들여. 이 논리가 성립이 돼요? 포고령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포고령인데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다 잡아들이라고? 영장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위헌에 더하는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네? 어떤 또라이가 포고령을 작성했는지 정말 웃기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판례가 중요해. 오른쪽 판례가 시험에 꼭 통칭이라고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판례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거와 연관지어서도 나오기도 하니까 여기 판례는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자, 우리 요새 많이 되는 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있죠? 자, 1항을 보세요. 1항은 우리가 79년도 오래된 판례죠. 64년도 판례, 79년도 판례. 자, 여러분들 64 이때만 해도 뭐 있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나 비상계엄 선포를 수도권에만 이렇게 선포했다가 또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 행위나 확대시키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서 그 선포가 타당한 행위인지 부당한 행위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국회에게만 있다고 할 것이고, 그죠?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고는 딱 그냥 한번 딱 보기만 해도, 그죠? 딱 보는 순간 이게 명확하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그 계엄 선포의 타당 부당성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이때만 해도 이랬어. 여기 보면 계엄 선포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까지도 법원이 심사할 권한이 없다 그랬어.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논리지. 대통령의 계엄 선포행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 절차를 지켰는지 따질 필요도 없다. 응? 법원이 심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논리잖아. 그러나 바뀌었어요. 자, 2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응? 2번은 그 뒤에 이제 1997년에 나왔죠. 요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씨가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지. 그러면서 전두환 씨가 이제 계엄 사령관이 된 거야. 응? 그래가지고 수도권에 이제 비상계엄령을 군대가 이제 계엄이라는 게 이제 군대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거든. 그래서 수도권에 탱크가 주둔하고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자기네가 이제 정권을 가질 목적으로 전국의 계엄령을 확대하는 거야. 응? 5.17 비상계엄 확대 주체라고 해서 1980년 5월 17일 날 전국에 확대합니다. 전국에 이제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의 권리를 너무 영합하니까 그러면서 뭐가 났어. 5월 18일 날 이른바 광주 민주 항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군대가 이제 과잉 진압을 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80년 12.12 쿠데타 해가지고 1980년 12월 10일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상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고 얘네들이 무슨 반란 모의한다 이래갖고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체포해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이제 그 전에 헌법에 의해서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헌법이라고 해. 1979년에 만들어진 유신헌법에 의해서 체육관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제 10대 대통령이로 당선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거나 그때 대통령이 되면 임기가 6년이었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헌법은 임기 6년에 무제한 할 수 있어. 임기 제한이 없어.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놨는데 어쨌든 전두환 씨가 딱 자기가 이제 그 방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헌법을 고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한번 고쳤어요. 80년에. 그래서 이른바 5공화국 헌법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 글자가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임기 7년에 단임제로 했어요. 대통령 딱 한 번 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집권 안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7년 하기로 하고 바꿨어요. 그 헌법에 의해서 어쨌든 유지가 됐는데 그러면서 올림픽도 유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는 또 잘 돌아갔어. 그때 여러 가지 국제 이 기름값도 싸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는 잘 돌아갔는데 어쨌든 맨날 데모지 군부 독재 타도 해가지고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80년대 초반. 그래서 87년 또 가서 이제 국가에 큰 위기가 왔죠. 왠지 시국이 어수선한 거야, 그죠? 그때 87년 1월달에 서울대 박종철 군, 잡혀가서 경찰에 잡혀가서 물고문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 생겼고 그때 탁 치니까 하고 쓰러져 죽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짓말인 게 들통나서 시위가 크게 일어났었고 그래서 군부 독재 타도 엄청나게
분주와 열기가 있었고 그게 지속되다가 그날 87년 1월 달에 박종철 군 사망 사건, 6월 달에 이한열 군 사망 사건. 그래서 연세대학교 옆에 정문에서 데모하던 이한열 군 시위대를 향해서 사람을 직접 쏜 거지. 그래서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 그게 또 전 국민적인 분노, 그죠? 그래갖고 뭐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이 전부 시위대들로 뒤덮이고, 응? 이제 감당할 지경이 못 된 거야. 그때도 들린 말에 의하면 계엄령을 또 선포해가지고, 응? 군대를 통해서 진압을 하려고. 근데 뭐 미국이 반대를 했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계엄령 선포를 못했어요. 그때도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강제로. 이게 경찰력 갖고 못 막아. 시위대가 워낙 많아가지고, 응? 뭐 시민들 다 압수하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때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 그때 그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그 6월 민주항쟁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여기를 하나로 집약을 한 게 헌법을 개정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국민 직선제 쟁취였어. 그래서 개헌 헌법을 개정해서 국민 직선제 쟁취. 그런데 전두환은 거부했어. 헌법 직선제로 고치는 거 반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그 다음이 누가 이제 다음번 여당 국민의 대선 후보로 내정돼 있냐면 노태우 씨였어. 응?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전두환은 거부하고 그래도 이제 시위가 이제 가라앉질 않아. 거부하니까 더 불붙었어. 그래서 노태우 씨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헌법을 고치겠다. 응? 그래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의 부랴부랴 헌법을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의 헌법이 그때부터 이어져 오는 거야. 87년 헌법 개정. 그때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거로 뽑되 5년 단임제. 지금의 헌법대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 근데 어떻게 됐어? 자, 그때 김영삼 씨, 김대중 씨 힘을 합쳐서 민주화 투쟁을 해서 싸우다가 이번에 나가기만 하면 야당이 후보가 당선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양보를 안 해.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서로 나오겠다. 그래서 그 찢어져 갖고 각자 나왔어요. 김영삼 씨, 김대중 씨, 그 다음에 또 옛날 박정희 정권의 그쪽 후예인 김종필 씨, 셋 나오고 노태우 씨 나왔어요. 그래서 4파전이 벌어졌는데 표가 쫙 갈라졌어. 응? 표가 다 쫙 갈라져서 노태우 씨가 근소한 차로 당선. 네, 근소한 차로 당선. 그래서 김대중 씨, 김영삼 씨가 욕 많이 먹었죠. 평화적으로 이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응? 우리가 이제 그당 쭉 우리가 군인들에 의해 통치받아온 거 아니야? 군부 정권, 응? 타도하고 이제 민정, 인간인이 그 민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단일화를 안 했다. 응? 욕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노태우 씨가 이제 그 당시에 정당 이름이 민정당이에요. 이름은 좋아. 민주정의당. 그래서 민정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노태우 씨가 당선됐습니다. 응? 당선돼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이 되는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전국에.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뭐 각자 이제 당이 찢어져서 나왔어요. 김대중 씨당, 김영삼 씨당, 김종필 씨당, 뭐 하여튼 다 찢어서 나왔는데 하여튼 야당이 대거 나와서 국민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다 찍어준 거야. 응? 그러면 대통령은 노태우 씨지만 민정당 노태우 씨지만 국회는 야당이 장악해서 한 3분의 2가량을 지금 비슷한 거야. 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정치를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건 다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의 심사를 거치고 그죠? 다 해야 되는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 일하기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돼? 뒤로 또 물밑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3당 합당이라는 걸 해요. 그 3당 합당이 누구냐면 이제 노태우 씨 있죠.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씨. 야당이었던 김영삼 씨. 그 다음에 김종필 씨. 이렇게 세 사람의 당을 합칩니다. 김대중 씨 당만 빼고 3당 합쳐서 이름은 민주자유당, 민자당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탄생해요. 김대중 씨 당만 소수당으로 전락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뭐라자면 소수 대통령, 그죠? 대통령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 국회가 너무나 이제 야당이 다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3당 합당하면서 약속이 뭐야? 다음번 대통령은 이제 김영삼 씨가 나가기로 한다. 그리고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면 총리는 김종필 씨가 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다 협약을 하고 합당을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올림픽도 치르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5년 만에 또 치러서 그 다음에 김영삼 씨가 됐고, 그죠? 김영삼 씨가 되고, 그 다음에는 누가 됐어요? 김영삼 5년 대통령 했고, 김영삼 씨가,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종필 씨하고 찢어집니다. 김영삼 씨. 김영삼 씨가 약속을 안 지켰다. 응? 김종필 씨가 찢어지고 김대중 씨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김종필 씨는 충청권의 맹주, 충청권 표가 있어. 그래가지고 김종필 씨하고 김대중 씨하고 또 연합을 해서 그 다음번 선거에서는 이쪽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김영삼 씨 그 다음에 이회창 씨가 나왔어요. 이회창이라고 당시 대법관을 지낸 사람인데 이회창 씨가 나와서 김대중 씨가 또 이겼어요. 김대중 씨가 이제 김종필 씨에 연합을 해서 그 다음 대통령, 그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5년 뭐 하고 나서 김대중 정권은 5년 끝나고 그 다음에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죠. 그건 되게 극적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0년, 딱 2000년 때인데 저쪽은 이제 다시 이해창 후보가 나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쪽은 원래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각된 인물이에요. 원래는 1980년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뭐라냐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두환 씨, 노태우 씨를 법정에 세우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내란죄로 군사반란 및 내란죄로 재판에 법정에 세웁니다. 전두환 씨, 노태우 씨가. 응? 반발이 많은 거지. 응? 자기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 당시에 김영삼 씨는 뭐라냐면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자기가 이제 합당한 그 명분을 또 그렇게 내세우기도 했었어. 어쨌든 그래서 김영삼 씨가 우여곡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두환 씨, 노태우 씨를 법정에 세운 거예요. 처벌하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그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응? 어쨌든 그 뒤에 정치적으로는 이회창 씨가 또 나왔는데 이제 우리 노무현 씨는 청문회를 했거든. 전두환 씨, 노태우 그 군사반란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할 때 엄청나게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막 당당하게 막 해가지고 국민에게 엄청나게 인식이 됐었어요. 원래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고 상고 출신이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 출신으로서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이제 변호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로 억압받는 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변론하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오다가 이제 그 김영삼 씨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이 됐었죠. 그죠? 그랬다가 해서 근데 그 청문회 이제 스타였다가 야당에서 대통령 저걸 뽑잖아. 경선을 해서 뽑잖아. 그럼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역별로 경선하는데 돌풍을 일으키는 거야. 원래는 정말 미미한 지지였는데 지역을 돌면서 계속 지지율이 올라. 노무현 씨가 야당의 대선 후보로
경선에서 승리한. 근데 그래도 이해창 씨한테 또 안 된다 했는데 그때 이제 이해창 씨가 병역 비리 문제 뭐 이런 게 지금은 그게 뭐 거짓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해창 씨 아들이 굉장히 그 군대를 빠지는데 뭐 비리가 있었다 뭐 이래가지고 그게 타격도 되고 해서 어쨌든 노무현 씨가 승리.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됐었는데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국회는 또 뭐야? 야당이 또 야당이 또 다수를 차지해서 정치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때만 해도 신한국당이었나 뭐 이름이 그랬을 거예요. 어려웠어. 그러면서 야당은 그 노무현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태도로 보입니다. 맨날 그 대통령자도 붙이도 않고, 그리고 엄청 하여튼 비아냥대고, 굉장히 그런 의식이 있는 거야. 뭐 상고 출신인 주제에 뭐 하면서 아주 엄청 비아냥댔어. 그래서 노무현 씨가 그렇게 했는데 정치하기 어려운 거지. 야당이 국회에 다수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 대통령 하던 중에 선거가 한 번 있었어.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야당이 쪼개져가지고 또 다른 당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 노무현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에서 뭐 같은 이렇게 찢어져서 반대당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이번 선거에서 그 열린우리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그 노무현 대통령 쪽 지지자들이 이제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좀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많이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문제가 된 거야.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응? 이래가지고 그 야당이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래갖고 그 야당들 주도로 해가지고 탄핵을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지금 똑같은 거야. 탄핵소추 의결. 그래서 의결함과 동시에 헌재로 넘겨지죠. 그동안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야.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근데 헌재에서 한 얼마 걸렸어? 한 3달 걸렸나? 걸려가지고 판단.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거는 맞긴 맞는데 위반은 이번이지만 그 정도의 사안 가지고는 탄핵을 시키기까지는 그게 그렇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갖고 탄핵을 안 시키는, 즉 기각 청구를 안 받아들이는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시 대통령이 복귀 이렇게 된 거죠. 복귀해서 이제 이렇게 임기를 마치게 됐고, 그죠? 마치자마자 부터 그 형과 아내에게 뇌물이 주어졌느니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수사받고 검찰에 지금 검찰에 가서 물론 대통령께서 물러났지 이제 임기 마쳤지만 검찰청에 가서 수사받고 막 이러다가 자살했죠, 그죠? 그래서 또 비극으로 끝났고, 그지? 그 다음에 대선이 이제 그 다음에 누구였어? 아니 박정희 박근혜 씨였지. 저쪽은 이명박 씨가 먼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그 당시에 저쪽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근혜 씨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씨가 있었어, 그렇지? 근데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이명박 씨가 경선에서 승리했어. 그래서 저 국민의힘의 후보, 지금의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때 누구였더라? 정동영 씨였나? 정동영 씨가 야당 쪽에서는 또 이게 나서 이명박 씨가 압도적으로 당선 이렇게 돼서 이명박 씨가 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씨가 또 나왔고, 또 야당에서 또 나왔는데 하여튼 박근혜 씨가 또 압도적으로 됐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2번 했죠. 근데 박근혜 씨 되는 동안에 또 이렇게 비선 실세 옛날에 최순실 씨 이런 거 터지면서 박근혜 씨도 탄핵 결정 받아서 물러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그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응? 근데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은 됐고, 그지? 그 다음에 선거를 치렀는데 어떻게 했어? 압도적으로 야당을 국민들이 지지해서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192명이 야당 국회의원이에요. 거의 아슬아슬했죠. 200명만 넘기면 뭐 야당이 못할 일이 없는데 192명 아슬아슬아슬 8명 모자라는 거, 그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뭘 해나 힘들거든.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그럼 뭐 해야 돼? 어? 야당하고 타협을 해야지. 인정하고, 응? 인정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응? 뭐 협조를 얻어낼 건 얻어고. 소위 그게 협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정치를 안 해. 야당하고 만나지도 않잖아. 야당 대표 이재명 씨 만나지도 않잖아. 뭐 범죄자라고 하면서 범죄자하고 내가 왜 만나냐 이런 식이잖아. 응? 만나지도 않다가 하도 저기 하니까 자기도 궁지에 몰리고 하니까 한 번이니까 딱 만났잖아. 잠깐. 야당을 상대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 야당도 국민이 뽑아준 대표잖아. 자기도 국민이 뽑아준 응? 대통령이지만 인정을 하고 협상을 해서 정치라는 게 협상이야.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어낼 건 얻고 이렇게 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반국가 세력이래. 응? 그리고 뭐만 하면 다 거부하잖아. 다 거부권 행사. 뭔가 그런 행사가 나오기 전에 뭐 야당하고 타협도 하고 응? 했어야 되는데 야당은 아예 무시하고 야당 무시하고 뭘 만들자 해서 뭐 하면 뭐 물론 이제 그 김건희 씨 뭐 특검법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해서 보내면 다 반대. 그러면 또 야당은 또 어떻게 하겠어? 여당 대통령이 뭐 하려는 거 다 비판하고 반대.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앞서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야? 뭐 그 이번에 나왔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뭐래? 전부 다 뭐 자기 뭐 다 반대만 한다. 응? 국회의원들 다 부정선거 이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그지? 반대만 한다. 반국가 세력 이러고 뭐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뭐 맛보기로 뭐 응? 비상계엄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해야지. 정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아니 계엄이라는 게 장난이야? 되게 이상한 논리야. 그리고 해놓고서는 엊그제 나오는 보도 보면 뭐래? 응? 이제 계엄을 했지만 뭐래? 이제 누구도 피해본 사람 없고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됐으니 없던 일로 하재. 야, 이런 뭐야? 어떻게 이런 황당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응? 어쨌든 그러니까 근본적인 잘못은 윤 대통령 측에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치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검사만 해가지고 자기만 선이고 항상 다른 사람은 범죄자로 보는 거잖아. 피의자로 보고 희조해서 응? 이놈을 어떻게 할까? 항상 자기는 지고지서의 선이야. 이런 사고방식 수십 년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것 같아. 그리고 자기만 옳고 자기를 반대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 뭐 이런 의식에 빠진 것 같아. 정치의 정체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역사적 경험을 했어. 저렇게 검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 정치를 경험을 안 쌓으면 안 된다. 정치라는 건 타협이거든. 타협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응?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하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가면서 국가를 운영해 가야지. 타협이 없으면 혁명이야, 혁명. 다 뒤집어 엎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되지. 혁명을 안 하는 이상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야. 그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죠? 근데 그런 거 마인드는 전혀 없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런 파국이 오는 거예요. 응? 그 근본 원인은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고 정치를 안 한 데 탓이 있다. 야당만 탓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야당이 가장 가장 문제 일으켰던 게 뭐야? 예산을 왕창 삭감해 버렸어. 그죠?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국회도 자기네 소유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가겠다. 물론 양쪽 다 뭐야? 국민을 덜 생각했다고 보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어느 한쪽이 잘못이는 아닌 거야. 다 잘못은. 근데 근본 출발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보잖아. 그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응? 이렇게 해버리고 말이야. 그럼 부정선거였으면 자기는 그 방식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거됐는데 승리했잖아. 그럼 그건 자기는 부정선거로 된 거 아니야? 윤리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원래는 표가 더 나와야 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표가 덜 나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응? 또 웃기잖아. 응? 지금 얼마나 지금 시국 이게 수업이 아니라 이게 정치 토론장이 돼서 이거 그만하자. 더 하면 안 돼. 응? 대통령에서 지금 떳떳하게 나와서 자기 주장할 거 하고 수사받고 하면 되잖아. 예우 받으면서 수사받고. 응? 이건 뭐 진짜 관저에 틀어박혀 갖고 웃겨요. 나 하는 일 보면 법적 정치적으로 뭐 책임을 지겠다? 웃기는 소리. 그죠? 난 저렇게 그 야당이 어제 비판하대. 정말 찌질하고 구차하다고. 응? 난 저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 네. 자, 어쨌든 거기에 보자. 2번을 보면 동그라미 2번은 바로 아까 김영삼 정부 때 전두환 씨, 노태우 씨를 특별법으로 군사반란비 내란죄로 법정에 세웠어. 그랬더니 전두환, 노태우 씨는 뭐라고 정해? 자기네가 12.12 쿠데타 한 거는 뭐래?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응? 국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역사적 결단이었다는 거야. 응? 그 역사 결단이니까 그는 지금의 법원이 재판할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자기네 얘기가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인정했어요? 응? 동그라미 2번 보면, 응? 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확대시킨 목적이 무슨 목적? 국헌문란의 목적. 이거 뭐 국헌문란이라는 게 이제 뭐 형법에도 써 있다고 하는데 좀 넓게 말하면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으로 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정권을 잡는 방법은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아닌 쿠데타 및 군사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거든. 이런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썼다면 법원은 그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이게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이러는 목적에서 계엄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거다. 이래서 이거는 위헌 위법 행위. 그래서 군사말로는 내란죄로 처벌했어요. 처벌해서 전두환 씨 사형, 1심 사형, 노태우 씨 무기징역. 근데 항소, 상급법 올라가서 전두환 씨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노태우 씨는 무기징역형에서 징역 15년인가 20몇 년형으로 감형.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옥살이 잠깐 했는데 한 1, 2년 했나?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국민 대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사면시켜 다 풀어줬지. 응? 그죠? 그러다가 어쨌든 천수를 누리고 다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그나마 그 전두환 씨는 끝까지 자기 잘못 절대로 인정 안 했습니다. 노태우 씨는 좀 약간 그런 걸 인정했고, 그 노태우 씨 아들도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어쨌든 노태우 씨는 사망한데 잘 묻혔습니다. 전두환 씨는 어디 묻히지도 못해요. 그 부인 이순자 씨가 집안에 전두환 씨 유고를 모시고 있어요. 어딜 묻지는 못해. 누구도 땅을 안 줘. 응? 그런 지경이야 지금. 네. 역사에 그런 죄직 뭐 7년 대통령 해먹고 좀 그거 하려고 그래? 진짜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응? 그 자식들 우리나라 제대로 살지도 못하잖아. 응? 그 손자 봐, 손자 전두환 씨 손자, 그죠? 마약하고, 응? 와가지고 자기가 할아버지 잘못을 사죄한다고 그러고, 그죠? 광주 망월동 묘지 가서 참배하고 이러잖아. 참
그 콩가루 집안이 된 거지. 후손이 잘 되겠어? 그렇게 해놓고. 예. 자, 그 다음에 2번. 예, 2번도 아주 중요한 판례. 대통령이 아까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고 대통령이 국가 비상시에 법 만드는 행위죠. 법 만든 거. 자, 요거는 언제냐면 역시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이 법을 만들었어요. 응?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거래, 예금거래가 다 실명으로 안 해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 이름으로 예금 통장 만들고 다 거래가 가능했어. 근데 그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가짜 이름으로 하니까 숨기고 싶은 돈을 마음대로 숨길 수 있어. 내가 감추고 싶은 돈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실명이 아니라 뭐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통장 만들고 도장 파고 비밀번호만 만들면 돼. 그럼 나는 통장하고 도장하고 내 비밀번호만 알면 언제 어디든 돈 찾을 수 있어. 응? 내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했어도, 그지? 그리고 누구를 뇌물로 주고 싶으면 그 통장하고 도장 주고 비밀번호 가르쳐주면 그 사람 가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뇌물 주기도 좋아. 그지?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지하 경제를 막대하게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에 안 좋다. 그래갖고 김영삼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매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예금 거래는 다 본인 실명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나 그때 기억나. 그때 가서 통장 다 다시 만들어. 지금 하듯이 통장 만들면 그 자기 하여튼 실명으로만 해서 그렇게 받도록 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응? 지금의 시스템이 그때 됐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하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막 이렇게 급락을 했어. 주식이 막 주가가 떨어져. 응? 뭔가 이렇게 경제에 이제 실명으로 하니까 뭔가 이제 그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자들이 있나 보지.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야. 응? 그랬더니 주식에 투자했던 어떤 사람이 이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주식 주가가 폭락을 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한 거야. 대통령의 이 행위가 자기의 불이익을 안겼다. 그런데 헌재가 뭐라고 그랬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국가 긴급권의 한 종류로서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해서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치행위에 속하는 행위다. 일단 통치행위에 속한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무조건 재판 대상이 제외되는 건 아니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비록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작용 이꼬로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뭐에 관련되면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칭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이를 당연히 심사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판시를 하되 다만 요 청구한 사람은 이걸 청구할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최종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각하됐어요.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데 하여튼 중요한 판례. 자, 3번 사면권 나오지? 이거 뭐 죄 지은 사람을 이제 뭐 선고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해주거나 형집행을 정지시키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면은 못해. 법원이 형을 선고한 거에 효력 내지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다까지 맞는데 제도인데 그 다음이 중요해. 권력분리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러분들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될 때 행정부의 최고 수반,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지, 최고 기관. 이 동시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그 위에 있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응? 이거는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통치행위란 말은 없지만 이것도 이제 통치행위의 예로 들어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대통령이 누군가를 사면시켜준 조치는 법원이 재판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는 대통령의 고도한 고유의 정책 결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4번 아주 중요한데, 요거는 노무현 정부 때 있었지, 그지?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대북 송금행위. 자,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그 이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 때 북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단 말이야. 응? 원래 역대 정부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는 했었는데, 원래 김영삼 정부가 먼저 할 뻔했어요. 그래서 다 계획이 짜여졌고 했었대.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김일성하고 남북 정상 하려고 다 거의 다 성사가 됐는데 안 됐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했잖아. 그래서 이제 못했고, 그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 와서, 그 다음 북한은 김정일이었지. 그래서 김정일하고 첫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중간 역할을, 중간에서 이제 이 연락 역할을 주로 많이 한 게 그 당시에 현대그룹이었어요. 지금의 현대, 재벌그룹 현대 있잖아. 그 당시에는 현대그룹 옛날에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라고 있었어, 그지? 그분이 북한 사람이에요. 원래 북한 출신. 그 사람이 이제 북한에 이제 어렵다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북한에 많이 지원도 해주고 해요. 그래서 자기 고향, 이 정주영 회장이 이제 6.25 전이겠지. 그 전에 이제 북한에서 옛날에 시골에 인근집에 소가 엄청나게 나오잖아. 소가. 집에 소를 훔쳐갖고 나온 거야. 그거를 팔아가지고 장사 미천 삼아서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재벌이 된 거지, 그지? 그래서 항상 북한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북한에다가 그 여러분 아마 옛날에 소떼 방북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야. 그 현대그룹에서 만든 트럭에다가 소를 실어가지고 1,000대인가 하여튼 북한에 쫙 보내줍니다. 응? 그래서 소떼 방북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금강산 관광 사업도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대그룹에게 북한산 관광 사업 독점권을 줘요. 그래서 북한에 저기 우리 여기 강원도 고성 쪽 거기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호텔 짓고 해가지고 금강산 관광 사업 이렇게 이제 그거 하도록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또 그런 거 이제 관광 시설 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게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저기 그 금강산 관광 사업 같은 관광객분 중에 그 어떤 여성분이 그렇게 홍대 지역을 벗어나서 해안가를 뭐 이렇게 가다가 북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관광 사업이 끊깁니다. 이명박 정부가 바로 중단시켜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안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점점 이명박 정부 때 그러고 나서 악화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와서 더 악화되고 해가면서 완전히 그 전에 했던 개성공단도 다 흐리고, 그죠? 지금 완전히 대치 국면만 되지. 북한하고 화해 무드가 하나도 없잖아. 응? 근데 북한하고 꼭 대치해서 우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서로 대결만 해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대결하면 우리가 불안정하니까 외국에 투자도 잘 안 들어오고, 그죠?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서로 인정해가면서, 체제 인정해가면서 경쟁해서 노력해가지고 잘 살고 비슷하게 살게 되면 나중에 하든가 하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을 자꾸 적대시한다고 해서 그럼 불안만 생기잖아. 난 이게 왜 꼭 물론 이제
서로가 노력해야지. 북한이 뭐 이렇게 또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우리도 대응할 수는 밖에 없는데 좀 이렇게 서로가 인정하고 그죠? 서로가 발전을 해서 경쟁을 하면 좋은데 그러고 치면 네. 근데 그 참 그 어려운 문제인가 봐.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김정일하고 남북 정상회담 합니다. 근데 그때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나 봐. 그래갖고 그 김대중 정부에서 그때 몇십만 달러인가 그 북한에 돈을 줬어요. 현대그룹을 통해서 현대 관계자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에 돈을 줬어. 그걸 대북 송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그게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 나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특검을 하게 됩니다. 응? 대북 송금 특검 법률 만들어가지고 특검을 해서 결국은 이제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기소가 돼서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1과 2, 4번에 1과 2로 나눴죠. 1번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행위 그 자체는 뭐라고 본 거예요? 통치 행위의 성격을 갖는 거다. 응?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예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은 반국가 단체의 괴수야. 잡아서 처형해야 될 자야. 응? 그런데 그 사람을 말하면 국가의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지? 정상회담을 한다? 이거 자체가 법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인 거지. 응?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있지? 남북 분단 상황, 그지?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그런 민족 분단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도의 어떤 정치적 결단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통치행위의 성격을 갖는 거다, 그지? 그거를 법원이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넘는 일이다 해서 통치행위성을 인정. 그러나 이것하고 분리했어요. 2번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법 절차를 안 지키고 북한에 돈을 준 행위, 대북 송금한 행위는 그거는 정상회담하고는 분리해 봐야 된다. 그지? 그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재판한 거죠. 재판에서 그 송금에 관련된 자들을 다 유죄 판결했습니다. 응? 그래서 요거는 둘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응? 정상회담 한 거 자체가 정상회담 개최가 통치행위라고 해서 대북 송금행위까지 다 통치행위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 그거는 아니라 그랬다는 거지. 그게 포인트, 공부의 포인트. 그 다음에 5번은 간단하게 자 아까 말한 이라크 파병 사건이에요, 그죠? 이라크 파병. 그래서 거기 밑줄 친 데 보세요. 방가르 이번에 자 외국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하여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로서 문제로서 국회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심사했어요. 이 결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돼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사법적 잣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제돼야 된다. 그죠? 사법자재설 입장에서 그래서 판단 안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6번째 판결은 우리가 신행정 수도 건설 또는 수도 이전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수도 이전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수도를 충청도로 지금의 세종시에다가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추진을 했죠. 추진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국회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응? 그 법률을 만들어서 수도 이전을 추진했어요. 그때 그거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씨였어요. 박근혜 씨는 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해서 수도 이전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고 그 법률에 따라 추진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장으로서 격렬히 반대합니다. 수도를 옮기는 서울에서 충청도로 옮기고 격렬히 반대. 그러면서 이제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어요. 응? 그래서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소위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수도 이전은 위헌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리냐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어느 법에도 명시된 건 없어요, 우리나라. 하지만 조선 왕조 이래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었고, 그게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관행이었고, 대다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어떤 법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 응? 그래서 이른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법으로서 인정되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의 효력을 갖는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둘을 조합하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대요. 관습헌법. 그리고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런 논리하에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로 수도를 옮기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했잖아요. 법률은 헌법보다 하위법이지, 하위법인 법률로 관습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응? 대한민국 수도라는 헌법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니까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깨트리려고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해서 위헌해가지고 수도를 못 옮기게, 옮기려고 하는 법률은 위헌 무효 판정해서 수도 못 옮기게 한 겁니다. 응? 그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방금 1번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 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죠. 응?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재판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럼 뭐야 이게? 응? 통칭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수도 이전의 문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응? 정치적 성격은 갖고 있는데 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 재판했다니까. 그래서 위헌이라고 판정까지 갔다니까. 그죠? 네. 요거 잘 알아두고요. 다만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를 만약에 우리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추진했다 그래서 법률로 만들어 갖고 추진했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수도 이전하는 걸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만약에 대통령이 수도 이전하는 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했다면 그 대통령의 그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하는 결정은 그 자체는 통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그거는 통칭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근데 실제는 안 했잖아. 그지?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서 통과시켰죠. 추진했잖아. 그지? 그래서 세 번째, 국회가 수도 이전하는 법률을 만드는 게 법률이 정치적인 성격은 내포하고 있다 해도 그것이 법률이 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연히 헌재가 심사할 대상이 된다. 그래서 수도 이전하는 내용에 담은 법률 헌법 위반으로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요새 잠깐 기사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자, 일단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 싫다고 청와대 나왔지. 용산 갔는데 용산도 문제가 많다. 이참에 이제 헌법 고쳐가지고 아예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 응? 이참에. 수도 이전은 의미도 있어요. 너무 수도권이 과밀돼가지고 시골 가면 사람도 없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옮기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7번 공부하세요. 7번은 자 뭐였대?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 증원 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 그러니까 미군하고 합동훈련 하잖아. 우리나라 매년 하죠.
그런데 2007년에 뭐가 증원 연습, 그러니까 훈련하는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훈련하기로 결정했나 봐, 대통령이. 그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 국민 중에서는 반대하는 뭐 시민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청구를 했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났어? 통치행위라고 봤어요, 안 봤어요? 통치행위라고 보지 않았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1953년 미국하고 한미 안보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년 연례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고, 또 때에 따라 어느 때는 축소시켜서 훈련도 하고 어느 때는 또 확대시켜서 훈련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해온 거지. 이때만 유달리 무슨 고도의 정책 결정한 건 아니다. 그럼 연례적으로 해온 거고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늘려서 해온 거다. 응? 그러니까 이때만 모두의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라고 할 수는 없다. 응? 통치행위 아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우리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있죠? 이때는요, 이 유신헌법 때는 박정희 대통령 말기잖아. 대통령은 무제한한 권력입니다. 그 당시 헌법에 하면 대통령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고요. 응? 권한이고, 그 헌법을 바꾼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 한마디라도 하면 다 잡아다 처벌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게 대통령이 긴급조치라고 해서 대통령이 만든 법이에요. 네? 몇 개, 이 포고령 같은 거야. 몇 개 조항도 안 돼. 몇 개 해놓고 이거 위반하면 다 처벌한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다 처벌하고 했죠. 네? 지금에 와서 어떻게 돼요? 다 그때 거 잘못된 것이었다. 다 지금 무죄 판결, 다 재심해서 무죄 판결 내려주고 국가가 다 피해 배상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잘못된 일,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 유신헌법 시대 하에, 그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1번 대통령, 우리 이번에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긴급조치 중에 한 종류예요. 그죠? 자, 1번 봐. 평상시에 헌법 질서에 따른 국가 권력 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국가 긴급권. 국가 긴급권이라는 게 그거야. 대통령의 예외적인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인데, 국가 긴급권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치주의 원칙상 아무리 통치행위의 성격을 갖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그에 위반해서는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에 명백히 위반됐습니다. 절차도 안 지켰고요. 응? 국회에게 통보도 안 해주고, 그죠? 네, 등등.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런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는데 국회에 막 침입해가지고 의결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명백히 계엄 그것만으로도 탄핵되고도 남을 사유입니다. 헌법 위반으로. 자,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과거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채 목적상 한계. 이번에도 비상계엄이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났죠. 무슨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뭘 수습해, 뭘 회복시켜. 그럴 상황도 아닌데 그런 목적도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 응?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원래는 통치행위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헌법이 정한 요건 절차 목적에 위반했기 때문에 심판 대상에 나와서 위헌 무효 판정 내린 거죠. 응?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서훈 취소. 서훈은 훈장을 수여하는 걸 서훈이라고 하고, 훈장을 수여했다가 취소하는 행위는, 자,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훈장을 주는 건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으로 봐서 판단으로 봐서 통치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제 훈장을 수여했다가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했다. 그 사람 진짜 과거에 무슨 독립운동 공적 있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훈장을 수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이었어. 다 잘못된 자료에 바탕을 둔 거인 게 뒤늦게 밝혀졌어. 그러면 법률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뭔가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고 하면 훈장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써 있어.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법률에 명시된 그걸 근거로 판단해서 훈장 수여했던 걸 취소하는 행위는 이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냥 단순히 기존의 법대로 단순 집행한 일반적인 행정에 불과한 거야. 응?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 자, 서훈을 수여하는 거, 훈장을 수여하는 행위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 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서훈 취소하는 행위는. 그래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검토를 고려하면 재판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해서 자, 서훈 취소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될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통치행위 아니다 이거지.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훈장 수여를 취소한 게 적법인지 뭔지 재판하는 겁니다. 법원이. 그 다음에 10번. 예. 10번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포고령 얘기하지? 요새하고도 맞닿네. 포고령. 자, 그래서